생물의 다양성과 분류. 자, 요거 책을 나도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맨 처음에 생태계 다양성이 없는 줄 알았어, 책에. 그럼 범위를 할 거면 큰 범위에서 줄여오든지 작은 범위에서 늘려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책은 중간 거 말하고 작은 거 말하고 큰 거 말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일 작은 유전적 다양성부터 설명할게요. 자, 유전적 다양성이란 단일 종 내에 다양한 유전적 단일 종 내에 다양한 유전적인 특성을 보유하는 것을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은 얼마 없고 내가 오늘 떠들어야 되는 시간은 길기 때문에 그거와 연결되는 다른 이야기나 설명을 최대한 길게 할게요. 왜? 나는 오늘 솔직하게 한 챕터만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너희들 중1, 2, 3 진도를 1년을 끌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이 수업이 몇 번째죠? 네 번째죠. 네 번째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1학년 1학기가 끝나가. 큰일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되는 거나 어차피 2학년 가면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천천히 나가게 됩니다. 1학년 게 워낙에 내용이 적어서 그런데 연결되는 설명들을 그래서 최대한 할게요. 자, 이 내용을 딱 하는데 우리가 좀 생소한 글자가 보입니다. 바로 뭐냐면 종이죠. 자, 종이라는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요 뒤에 챕터에 가면은 디테일하게 나올 겁니다. 생물학적 분류의 최소 기준 단위가 종이에요. 그러면 같은 종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교배로 태어난 2세가 요거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종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2세를 만들 수조차 없으면 절대 같은 종도 아닌데 2세를 만들어냈다고 할 때 태어난 2세가 번식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동물 복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꿈과 환상의 에버랜드인지 뭐 거기 동물원에 가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사파리에 가면 있어요. 라이거라는 동물과 타이온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라이거, 타이온. 사자랑 호랑이랑 번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하이브리드 개체거든. 그러니까 타이온은 아빠가 호랑이, 엄마가 사자. 라이거는 아빠가 사자, 엄마가 호랑이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 타이온과 라이거는 우스갯소리로 말하면 심령입니다. 그 한때 우리나라 그 역사와 관련된 드라마에 나온 희대의 짤. 심령. 그 병원에 누워서 얼굴 찌푸리고 있는 그 짤.
내가 기억 지읒이라니. 참고로 실존 인물입니다. 이제 그 짤 알죠? 알지? 실제로는 그 김두한이 맞은 총알에 허벅지를 맞은 걸로 돼 있어요. 절대로 기억지읒이 된 건 아니고요. 실제 아직 대한민국의 그 2세들 그 후손이 살아 있습니다. 총 맞은 뒤에 태어나.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드라마 제작사에 항의를 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심령, 그 당시 이제 연극 그러니까 깡패이면서 동시에 연극 배우이기도 했던 그 양반이 6.25 동란을 거칠 즈음 해서 월북해왔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서 나머지 나이 많을 때 활동을 했단 말이야. 가족들은 남겨두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 그 문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싶으니까 항의는 못한 거지만 드라마 작가가 좀 심했다. 절대 기억지까지 된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뭐냐? 타이온 라이거는 심령입니다. 이세를 못 놔요. 참고로 그 우리나라 국어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편 소설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가도 나오는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장돌뱅이 왼손잡이 장돌뱅이 그 장신가 하는 그 양반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그거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같이 그 시장을 돌는 장사꾼인 그 젊은 동이라고 하는 녀석이 왼손잡이다라는 그거 하나로 어쩌면 저 녀석이 나도 모르는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이야기를 은근슬쩍 흘리고 가는데 아들이라고 확정적으로 말은 안 해. 작품에서도. 근데 원래 왼손잡이가 드무니까 물론 실제로 100% 유전적인 건 아니래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는. 근데 그런 뉘앙스를 흘리고 가는데 거기에 보면 노새가 나오죠. 맞지? 그 노새라는 동물도 하이브리드 종입니다. 수컷이 아마 내가 알기로 당나귀고 암컷이 말일 때 나오는 거예요. 당나귀보다는 덩치가 크고 말보다는 좀 작고 대신에 당나귀는 되게 지구력이 좋은 동물이거든요. 말은 지구력은 좀 떨어져요. 스피드는 좋은데. 근데 노새는 크기가 말보다 조금 작긴 하지만 당나귀보다 크니까 힘이 좋고 지구력도 나름 괜찮고. 그런데 없고. 근데 봐봐.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애완동물 강아지. 그 유명한 종 있죠. 시고르 잡종이라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그 시골에 보니까 진돗개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돗개 순종은 아니고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누렁이를 한 마리 어릴 때부터 얻어와서 키우고 있대 부모님이. 근데 요즘에는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 중에 애견 그거 위해서 강아지의 털을 일부 채취해서 보내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걔가 어느 종이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 국제적 서비스가 있대. 돈이 한 8만 원 든대. 근데 되게 궁금하잖아. 시골에 있는 걔가 진돗개 비슷하게 생긴데 100% 순종인 것 같진 않아. 그냥 동네 누렁이야. 그래서 보냈대. 답변이 왔어. 100% 한국 혹은 일본 시골에서 키우는 개 라고 종 인증을 받아왔어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종이죠. 시골의 잡종이라고. 한국 일본의 시골 개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분석 100%. DNA가 처음 이거 너무 섞인 거지. 그럼 봐봐. 그런 거 있잖아. 걔들 보면 뭐 이제 선생님 옛날에 알고 지냈던 친구가 걔가 있었는데 포메라니안이라고 있어요. 그 좀 작은 애완견이고 여기 목에 사자처럼 갈기털이 약간 북실북실하게 나는 개가 있어. 근데 걔는 원래 코가 좀 짧잖아. 근데 걔 집 개가 뭐였냐면 25% 치와와였어요. 할아버지인가 할머니가 치와와였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치와와 할머니가 뽀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뽀메랑 결혼해서 다시 태어난 애였어. 25% 치와와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은 포메라니안인데 코랑 귀가 치와와야. 코가 길어. 치와와처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보통 강아지들 보면 무슨 종 이야기 하잖아. 뭐 포메라니안, 시츄, 종들 많잖아요. 그거는 이 종인가? 이거보다 하위 개념인가? 를 생각해 보면, 자, 아까 이야기했죠. 시골의 잡종은 생식 능력이 있냐, 없냐?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의 잡종이 가능하지. 그럼 잡종 가능하네요. 아니지, 그러니까 잡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개라는 종 안에 우리가 품종 혹은 아종이라고 부르는 작은 특성들 가진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뭐 나누기도 하잖아요. 아니면 뭐 몽고계,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일본인들 얼굴 생김새 보면 저기 태평양이나 동남아시아 쪽 얼굴 많이 섞인 사람도 있고요. 중국, 한국 요쪽, 몽골 쪽 얼굴 섞인 사람도 있고, 중국인도 보면은 한국인들은 오히려 몽고인들하고 가까운 요쪽에 뭐 그런 계통들이 있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영국인과 결혼해서 만약에 이 아이가 태어나나 안 태어나나 생각해 보면 태어나죠. 그리고 그 아이는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다? 인간이라고 하는 종하의 분류잖아. 우리가 뭐 포메다, 시추다, 진돗개다, 뭐 일본의 시바견이다, 뭐 허스키다, 뭐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종 같은 개라고 하는 종 안에서 이 분류인 거지. 그럼 걔네들끼리는 믹스가 돼도 생식 능력이 존재합니다. 이해가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개랑 늑대가 의 교접종으로 만들어진 어떤 개가 있어. 개가 생식 능력이 일반적으로는 없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웃기게도 그러니까 늑대에서 진화돼 나오면서 실제 개들도 분류가 되게 많대. 그래서 말라무트나 허스키종 같은 경우는 생식 능력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왜냐 워낙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진화가 제일 많이 덜 된 쪽이라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2세의 생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종을 분류하는데 그 종 내에 다양한 유전적 특징을 보유하는 것을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 사람의 유전적 다양성. 이런 거죠. 머리카락이 직모냐 곱슬이냐. 쌍꺼풀이 있냐 없냐. 뭐 혀말기를 할 수 있냐 없냐. 뭐 귀 모양이 우리는 보자. 분리형. 귀. 네가 살짝 여기 거의 부착형. 귓볼 모양. 잘 봐봐. 요 귀 모양하고 요 귀 모양하고 진짜 극단적인 분리형이 선생님 귀예요. 귓볼 모양 요 밑에 라인 요 라인 보이지? 얘 귓볼 모양 라인 보이죠? 다르죠? 이것도 원래 유전입니다. 무슨 소리냐? 만화적으로 그려볼게요. 귀 밑에 라인이 선생님 귀는 약간 요렇잖아. 그죠? 귀 라인이 요렇게 붙은 사람이 있고 귓볼이 이렇게 밑으로 쳐져 내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분리형, 이걸 부착형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유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서 너희 가족 보면 전부 다 귀 모양이 너랑 비슷한 경우가 많아. 그지? 너희 집은 귀 모양이 다 이런 형태죠. 가족들 보면 대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도 유전적 다양성인 거예요. 하다못해 이것 때문에 되게 지금 심각한 고민이 되는 작물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전 지구상으로. 뭐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바나나는 현재 전 세계에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트 가면 여러 개 팔긴 하잖아. 뭐 필리핀 바나나, 뭐 에콰도르 바나나, 무슨 바나나, 뭐 하이랜드 바나나에서 뭐 많지만 생김새 비슷비슷하고 맛이 비슷비슷하죠. 물론 거기 보면 그 소위 몽키 바나나라고 하는 되게 작은 바나나 종이 있긴 하지만 그걸 빼고 나면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이게 단일종이에요. 단일종이다 못해 유전적 다양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번식을 해야 되잖아. 근데 바나나 나무를 번식할 때는 어떻게 번식하냐면 바나나의 씨를 채취해서 씨를 키워서 씨가 자라서 싹이 맺히고 나무가 되는 게 아니고 바나나 나무의 뿌리나 줄기 일부를 잘라서 옮겨 심으면 얘가 다시 한 그루가 나는 거야. 여러분들 아마 집에 화분 키우시면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알로에 얻어와서 심는 거 본 적 있으면 잘 알 거예요. 알로에 어떻게 옮겨 심는 줄 알아? 얻어오는 거? 씨앗을 얻어오는 게 아니에요. 알로에 이파리 한 개를 얻어오죠. 큰 거. 한 개 띡 뜯어오잖아. 그래놓고 그걸 화분에다 그냥 뚝 꽂아. 안 자랄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웃기게도 식물을 잘합니다. 그러면 내가 얻어와서 꽂아놓은 그 알로에는 점점점 쪼그라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작은 알로에 싹이 자라기 시작해. 그리고 이 작은 그게 점점점 자라서 알로에가 대감에 따라서 내가 얻어온 이파리 하나는 영양분을 쭉 빨려서 말라서 없어져요. 그리고 걔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있던 알로에랑 얘는 유전적 정보가 똑같죠. 이거는 똑같잖아. 사람으로 따지면 내가 내 팔 한 개 떼가지고 어디 흙에 꽂아놨더니 내가 태어나는 거야. 사람으로 따지면 이게 되게 무서운 건데 동물로 따져도 무서운 건데 식물은 그렇게 늘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인 뭐냐면 과수원 같은 경우. 뭐냐면 이거요. 자, 대추나무가 있어. 대추 좋아하냐? 이제 설날이면 이제 차례를 지내면 대추가 있잖아요. 대추 중에도 맛있는 건 진짜 맛있습니다. 사과맛 나요. 그 빨간색으로 마른 대추 말고 생대추 씹어 먹으면 사과맛 나는 것도 있어. 어떤 거는. 대추가 정말 맛있는 대추를 열리는 대추나무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대추를 우리 집 마당에도 심고 싶어서 그 대추 씨앗을 받아서 싹을 틔워서 나무를 키웠다. 물론 대추 씨를 가지고 싹을 틔워서 나무를 키우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렇게 해서 나무가 자랐다고 그 대추 씨앗에서 나온 키운 나무의 대추가 맛있고 많이 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너희들은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똑같냐? 다르지? 아니면 형제나 위에 누나, 오빠, 뭐 동생 딱 생각해보면 똑같냐? 다 다르잖아요. 근데 과수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맞지? 바나나 농장을 키워야 돼. 근데 정말 맛있는 바나나가 있어서 그 바나나를 똑같이 우리 농장에 가득 채우고 싶어. 그럼 바나나 씨앗을 와서 심으면 나무마다 다 다른 바나나 나무가 돼버린다고, 성질이. 그러면 장사하면 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똑같은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수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그렇게 옮겨 심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그루면 10그루, 100그루면 100그루 다 똑같은 형질을 가지는 거야. 똑같은 유전적 다양성이 없는 상태의 밭을 만들 수 있죠.
똑같이 많이 열리고 똑같이 맛있는 바나나가 열리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 바나나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나나 나무에 걸리는 전염병. 사람은 안 걸리죠. 식물에 대한 전염병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병이 실제로 한 50년 전에 바나나 종 하나를 멸종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하긴 여러분들 부모님 해봐야 나랑 몇 살 차이 안 날 거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때 진짜 귀하던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에 들어왔던 바나나를 먹은 사람은 그때 바나나와 지금 바나나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때 바나나가 훨씬 더 맛있었대. 근데 문제는 그때 돌았던 전염병이 그 바나나를 몰살시켰어. 그래서 병에 채 걸리지 않은 바나나 나무 일부와 그 김병만이 정글의 법칙에 가서 구워 먹는 바나나 있죠. 그거 우리가 먹는 바나나 아닙니다. 다른 바나나예요. 그 고구마 맛 난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먹는 바나나 덜 익힌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종입니다. 구우면 빵이나 고구마 구운 맛이 나는 그런 바나나. 그 바나나의 유전자랑 그 전에 멸종되기 전에 유전자를 최대한 맞춰서 유전자적 연구를 해서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도 맛있는 바나나를 만들어내서 그 바나나를 지금 전 세계에 다시 심은 거야. 근데 문제는 그 병이 진화를 해서 현재 바나나에 옮기 시작했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유전적 연구, 생물학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치? 아직 아프리카나 어딘가에 남아있는 야생 바나나 종과 지금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바나나 종을 섞어서 그 병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지금과 맛이 비슷하고 맛있는 바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 병도 진화해서 따라오긴 하겠지만 안 그럼 우린 다시는 바나나 음료수를 못 마시는데 바나나 쉐이크를 못 먹는단 말이지. 응? 그럼 아쉽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이거예요. 유전적 다양. 지금 우리 책에 봐봐. 책에는 무당벌레인데 같은 무당벌레 집단이지만 등딱지에 있는 점 개수나 크기, 모양, 색깔 등등이 다 다르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한 그 이야기지. 유전적 다양성이 큰 집단은 환경 변화에 강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요거는 조심해야 돼요. 한 개체가 강하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 종이 강하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벼 본 적 있어요? 벼. 쌀이 어디에 열리게? 50원짜리 동전 뒷면에 그림 알죠? 그게 벼입니다. 거기에 있는 알갱이 알 이삭들의 껍질을 벗긴 게 우리가 먹는 쌀이에요. 근데 그 벼를 심는 걸 생각해봐. 홍수에 강한 작물인데 가뭄에 약한 벼를 심었다고 쳐. 근데 그해 여름에 홍수가 났어. 그러면 벼농사에는 문제가 없겠죠. 홍수에 강한 작물이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다음 해에 가뭄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쵸? 망이죠. 모든 벼가 몰살인 거지. 맞지? 이런 거인 거야. 종 다양성. 만약에 근데 어느 지역에 벼 농사를 짓는데 어디에는 뭐 가뭄에 강한 벼, 어디에는 뭐 홍수에 강한 벼, 어디에는 뭐 병충해에 강한 벼 이런 것들이 골고루 심어져 있다면 환경 변화가 안 좋아서 일부가 죽더라도 벼는 살아 있잖아. 맞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영화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킬레우스 전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 아킬레우스 전설에 따르면 아킬레스는 어릴 적 그 여신의 축복을 받아서 그 어떠한 도검과 창과 화살에도 피부가 다치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딱 한 군데 못 받은 데가 있어요. 뒤꿈치. 그래서 우리 여기 뒤꿈치에 있는 요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잖아요. 그 트로이 전쟁에서 결국 도망가던 파리스가 쏜 화살이 아킬레스 뒤꿈치에 맞아서 아킬레스가 죽어요. 그럼 우리 봐봐. 그 전설적 영웅 아킬레우스로 300명의 부대를 만들면 졸라 셀 것 같잖아. 그지? 근데 걔네들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있죠. 한국군 군화 선물 세트 아니면 그 싸구려 샌들 선물 세트를 이제 거기 약탈해 가도록 막 잔뜩 선물로 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좋다고 가서 새 신발이 다 신었다가 뒤꿈치 까져서 죽는 거야. 다르면 한 놈만 죽이면 되는데 같으면 다 죽이기 쉬운 거야. 그치. 그 부대의 약점을 알 수 있잖아. 전부 다 같은 약점이면. 그럼 하나만 조지면 끝나는 거야. 그런 게임 있잖아요. 기병은 보병에 강하고, 보병은 궁병에 강하고, 궁병은 기병에 강하다. 그럼 묵집밥 게임이 놀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하는데, 바보가 빠빠를 냈어. 날 죽여주세요, 저 이거는. 그지? 근데 문제는 빠빠를 냈는데 여기서 묵묵내는 바보가 있으면 이길 수 있겠지만 빠빠를 냈는데 한 놈이 묵지를 냈어. 상대방이. 승률 100%지.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랑 똑같은 거야. 다양성이 많아야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은 사실은 무성생식에서 유성생식으로 진화합니다. 무성생식은 나랑 똑같은 정보를 가진 개체들을 늘려가는 거예요. 근데 유성생식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유전적 정보는 아버지 거 일부, 어머니 거 일부, 그 둘이 섞었는데 문제는 아버지 거 일부를 받는 게 정확하게는 아버지 거의 정보의 절반, 어머니 거 정보의 절반을 섞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섞이는 비율이 섞이는 정보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 형제들이 다르게 태어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을 늘려서 이 생태계의 유지력을 늘려놓고 있다는 거죠. 유성생식을 하는 이유는. 근데 아직 농작물들은 무성생식, 즉 영양생식, 아까 내가 말한 가지 하나 옮겨 심거나 뿌리 조금 잘라서 옮겨 심거나 하면 똑같은 게 자란단 말이야. 그리고 그게 훨씬 나무를 키워서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빨리 자란단 말이에요. 대신에 어떤 단점이 생긴다? 똑같은 취약점을 다 가지고 있게 되면 몰살의 위험이 생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 다양성 이야기를 할 게 바로 종의 다양성이에요. 자, 지금 우리 책에 보면 어떤 가와 나가 보이죠? 종 다양성이란 일정 지역 내의 그 생물의 가짓수를 뜻하는 게 종 다양성이에요. 자, 당연히 종류가 많고 플러스 각 종의 개체 수가 골고루일수록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이 사슬이 먹이 그물로의 진화가 일어나요. 이게 진실이다 거짓이다 말이 많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기 때 그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허영심이 컸다는 여왕, 그러니까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야기가 있죠. 프랑스 혁명군이 그 베르사유 궁전으로 쳐들어왔을 때 그 혁명군의 외침은 이거였대요. 배고프다 빵을 달라.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는, 물론 이건 가짜라는 이야기가 더 많긴 한데 빵 없으면 쿠키 먹으면 되지 왜 저래? 라는 이야기 있잖아. 왕비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빵도 있고 쿠키도 있고 케이크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한 거야. 근데 일반 서민 시민들은 빵 아니면 없는 거예요. 빵 아니면 없는 거야. 배고프니까 빵 달라 그러는데 빵 말고 쿠키 먹으라는, 빵 없으면 쿠키 먹으면 되지 왜 저러냐라는 건 이해를 못 한다는 소리죠 지금. 그래갖고 뭐 끌려가서 죽었다는 이야기했는데 그 개념이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 먹이 사슬은 이런 거야. 어떤 지역에 잔디밭이 있어요. 잔디밭에는 메뚜기가 살고요. 개구리가 살고요. 뱀이 살아요. 그리고 그 뱀을 잡아먹는 독수리가 살아요. 그럼 먹이 사슬은 봐봐. 풀, 메뚜기, 개구리, 뱀, 독수리죠. 맞지?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봐. 농약을 뿌려서 개구리가 멸종했어요.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뱀도 죽고 독수리도 죽죠. 왜? 뱀이나 독수리는 메뚜기나 풀을 안 먹는단 말이지. 이게 먹이 사슬이에요. 한 줄로 만든 거. 얘네들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 종류의 생태계의 한 종이 없어지거나 하면 생태계 자체의 균형이 붕괴돼 버리지.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메뚜기 말고 뭐 귀뚜라미, 여치, 풀 뜯어먹고 사는 생물들이 여럿이 있는 거야. 작은 생물들이. 그리고 얘네들을 잡아먹고 사는 개구리 말고도 뭐 참새나 뭐 고양이나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생물들이 쭉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직접 독수리가 잡아먹기도 하죠. 뱀이 잡아먹기도 하고. 잡아먹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물어갖고 죽을. 아나콘다 정도만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 물론 고양이는 안 잡혀먹겠지만 참새 정도는 잡아먹힐 수 있잖아요. 맞지? 동물이 지금 다양하게 있으면은, 그리고 각 개체의 개체수도 골고루 많으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될 수 있죠. 빵 말고 먹을 게 생겼잖아. 맞지? 그러면 배고프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을 게 많이 생긴다는 거야. 단적으로 그 과학책에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웃기는 건 내가 본 책마다 배경이 달라. 내용은 똑같은데. 내가 본 버전을 이야기할게요.
캐나다 북부의 그 오데호보다 더 위쪽 북부의 빅토리아 섬이라고 하는 좀 꽤나 큰 섬이 하나 있습니다. 높은 산은 없고 그냥 풀밭인 섬이에요. 생태학자들이 그 여행을 떠나 생태 연구를 떠나서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섬에는 풀이 자라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줄 알았던 술록이 살고 있고요. 그 술록대를 노리고 있는 늑대무리 한 무리를 발견해서 그 섬에서 생물학자들은 그 생각을 하죠. 아, 저 술록은 지금 멸종 위기종인데 여기에 살아남아 있네. 근데 저 늑대들이 쟤네들 잡아먹으려고 하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늑대를 죽이면 되죠. 그리고 인간은 늑대를 죽였고요. 그 결과 술록은 멸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고 있었냐면 그 커다란 섬에 풀이 자라고 있죠. 술록무리는 늑대 가족에게 도망쳐 다니면서 풀을 뜯고 사는 거야. 그래서 이 술록이 이 섬을 한 바퀴 삥 돌아요. 늑대무리는 그 술록의 뒤를 따라가면서 낙오되거나 혹은 늙어서 약해진 개체 한두 마리씩 잡아먹으면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늑대는 술록을 쫓고 술록은 도망다니면서 풀을 뜯는 거야. 섬이 크다 보니까 섬을 한 바퀴 삥 돌아올 때쯤 되면 풀이 다시 자라 있는 거지, 계속. 이 시스템인 거야. 근데 늑대가 없어졌어요. 그럼 술록은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체 수가 늘어난 술록이 섬 곳곳에 모두 흩어져 살면서 자기 지역에 자라는 풀을 뜯어먹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있다? 풀이 자랄 시간이 없는 거지, 이제. 풀이 자랄 시간이 없는 거야. 술록 수가 너무 늘었어. 늑대는 멸종했고 다 쏴 죽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술록은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서 도망쳐 나오거나 그냥 그 섬에서 굶어 죽은 거지. 결국 생물학자가 생각한 술록을 보호하고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해서 늑대를 쏴 죽이면 된다는 거는 술록의 수를 줄여버리는 결과가 되버린 거예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다? 먹이 사슬이라서 그래. 한 줄밖에 없어서. 만약에 아까처럼 개구리가 멸종했다 그럼 메뚜기가 풀 다 뜯어먹고 끝나버릴걸? 그 주라기 월드 맨 마지막 편에 보면 그 메뚜기 떼의 기습 보이잖아. 그 메뚜기 떼가 풀이고 뭐 건물이고 뭐 다 부수고 다 뜯어먹는 영상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한테는 우스울 일이에요. 왜? 우리나라에는 그런 메뚜기가 없거든.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대지라는 소설에 보면 그 메뚜기가 나와요. 웃기는 게 아프리카나 중앙아시아에는 있습니다. 즉 중국만 해도 있어요. 미국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큰 게 아니라 개체수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는 메뚜기는 커봐야 한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 근데 걔네들은 커. 힘도 좋고. 근데 그게 몇만 마리가 한 번씩 다 같이 몇만에서 수십만 마리가 떼로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발생해버리면 그 부분이 초토화돼 버린 거지. 다 갉아먹히니까. 그러면 그 메뚜기 떼는 재앙이죠. 맞지? 그래서 자연은 가만히 놔둬야 돼.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안 넘어와요. 먹을 게 없어서 안 넘어오나? 황해를 못 건너오나? 어쨌거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에는 그런 메뚜기 떼 이동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심한 놈이 안 넘어오는 것 같아. 아니면 넘어와도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뒤에 아마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쉬는 시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다른 이야기. 생태계 다양성까지 이야기하고 하자. 자, 일단 요거 정리 일단. 요거 필기. 생태계 다양성은
말 그대로 종과 환경의 합입니다. 봐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열대우림이 있죠. 요거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밀림, 아프리카나 브라질 밀림, 맞지? 초원이 있고요. 사막이 있고, 맞지? 그 다음에 강과 수변이 있죠. 그 강을 중심으로 생각, 강이나 호수를 중심으로 하면 그 물가가 있죠. 수중이 있을 것이고 수상이 있잖아. 물 위는 물 위대로, 물 속은 물 속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맞지? 그리고 갯벌도 따로고 바다도 따로죠. 맞지? 그 다음에 뭐 논이나 밭 같은 농경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다양한 환경들마다 사는 동물이 따로 있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사는 동물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환경에 대한 다양성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환경 다양성에 대한 이 생태계 다양성, 환경 다양성에 대한 가장 끝판대장이 전 세계 협약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는 지키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바로 뭐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람사르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 너희들은? 처음 들어봐? 람사르 협약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협약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 게 한 두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우포늪입니다. 늪하고 갯벌이에요. 늪이나 갯벌을 보호 유지하는 협약인데 왜 늪을 보호해야 하는가? 빠지면 죽지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 생각하는데 늪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커버가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다 커버가 되는 거야. 여기 초원도 연결되고 숲도 일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푸늪은. 그러니까 우푸늪이라고 해서 늪이 있어요. 창녕에 가면. 뒤는 산이죠. 그러니까 숲에 대한 생태계도 있지. 그리고 늪이니까 거기는 물가가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늪의 물에 사는 동물들도 있고 그 진흙벌밭에 사는 애들도 있고 그 물가에 사는 생물도 있고 옆에 풀밭에 사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발견 못한 생물들도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거야. 왜냐하면 다양한 생태계를 다 만족하는 영역이야.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풀도 있고 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 각각에 적합하게 사는 애들이 거기 모여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식자들 입장에서는 먹을 게 많죠. 쉽게 말하면 맛집이잖아. 맛집 모여있는 쇼핑타운 아니야. 그럼 뭐해? 먹을 게 많으니까 거기 놀러 갔다가 거기 눌러붙어 사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명체들이 그 집중적으로 모여있단 말이야. 옛날 같았으면 그런 늪지는 원래 흙을 갖다 퍼붓고 땅을 만들어가지고 논밭으로 만들고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거를 더 보호해야 하는 게 장래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소리 하겠어요?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라서 늪이나 아니면 저기 우리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갯벌 있죠. 밀물 썰물 때 이 바닥에 쫙 깔리는 그 얘네들이 각종 오염물질도 걸러주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뭐 당연히 우리가 먹는 것도 있지만 굳이 먹는 동물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명체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을 보호하는 미래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면서 우리는 살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는 거죠, 일단. 일부분 진도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 8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변이와 생물 다양성 볼게요. 자, 변이. 같은 종 내에서 가지는 개체별 같은 종 내의 각 개체들이 가지는 그 차이를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변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변이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유전적 다양성인 거죠. 맞지? 사람들마다 키가 크다 작다 살이 잘 찌는 체질이다 안 찌는 체질이다. 피부색이 어느 정도쯤이다 이런 것들 등등등을 다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우리 소위 말하는 진화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진화론 중에 적자생존이라는 게 자연선택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인데, 다윈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발표한 진화론이 바로 자연선택설입니다. 뭐냐면 다양한 변이 중에 개체별로 되게 다양한 변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주어진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겠죠. 그걸 몇 대를 거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결국 환경마다 가장 적합한 형태로 분리된 종이 살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결과 이게 여러 대를 거치면서 결국은 다른 종으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되게 심플하게 일부만을 그려놨는데요. 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과정. 저 그림의 저 얘가 뭐냐면요. 갈라파고스 핀치인가 하는 핀치새가 있어요. 일종의 참새 비슷하게 생긴 애야. 근데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거는 여러 개의 섬으로 나뉘어진 섬들이 모여 있는 건데 섬과 섬 사이의 거리가 꽤나 널찍널찍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대륙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이 핀치라는 새들이 사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섬마다
핀치가 먹는 음식이 다르고 그래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달라요. 원래는 같은 종이었을 걸로 추정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서로 다른 새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나무가 많이 살고 나무 안에 살고 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새는 부리가 그 나무 구멍을 뚫고 나무 구멍 안에 있는 벌레를 빼먹기 좋도록 나무를 찍는 딱따구리 형태의 부리로 바뀌어가겠죠. 딱딱한 열매를 깨먹던 핀치새는 땅에 떨어진 딱딱한 열매를 부수고 그 안에 씨앗을 꺼내 먹기 좋게 굵고 뭉툭한 부리를 가지겠지. 선인장을 쪼아 먹고 사는 애들은 그에 맞는 더 가늘고 긴 부리가 되겠지. 왜?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 맞죠? 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핀치는 벌레 잡기에 유리한 입 모양을 가지겠지. 원래 비슷한 핀치들이 그 섬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는데 섬마다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다르잖아. 그럼 그 핀치새의 부리가 바뀌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먹을 게 남아있는 애들, 자기 입 부리가 그 동네 먹을 수 있는 거랑 맞는 애들은 살아남겠죠. 나머지 애들은 죽거나 번식을 실패할 확률이 있지. 생각해봐. 내가 암컷이야. 만약에 암컷이라 치자고. 그러면 내가 짝짓기한 수컷이 내가 알을 품고 있는 동안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되는데 먹이를 잘 구해오는 수컷이랑 잘 못 구해오는 수컷이 있다고. 자기도 알 거 아니야. 암컷도. 그럼 어느 쪽을 택하겠어요? 그치. 가끔씩 여러분들 그 동물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 수컷들이 둥지 다 지어놓고 암컷 꼬시는 그 뭐 구애의 동작을 한다는 뭐 그런 것도 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게 그거예요. 그치, 차이냐 집이냐야. 아니 그건 본능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워야 되는 여성형, 즉 암컷의 경우는 최대한 자신이 오랫동안 키워온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거 아니야.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모성 본능이죠. 그것 때문에 고르고 하는 게 남은 게 아닌가일 수도 있다는 거지. 뭐 100%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거나 생물의 경우는 그 본능이 좀 더 강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각 섬에서는 그 섬에 먹을 거 있는 거에 적합한 핀치새들의 번식 성공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몇 대를 거치면 그치, 그 모양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 모양만 살아남고 그 모양만 살았고 그 모양만 살았고 그 모양만 살아남을 거 아니야. 맞지? 그게 몇 대를 더 거치면 아예 다른 종이 돼버려. 그게 새로운 종의 분할. 근데 이제 이런 걸 궁금해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게임하는 경우 뭐가 더 세요? 이 카드랑 저 카드랑 뭐가 더 좋아요? SSR이 무조건 좋은데 그지? 하면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에는. 단적인 자연 선택에 의해 핀치의 분화랑 방금 이야기한 게 이거죠. 하나 더가 뭐냐면 자연 선택의 예 중에 하나가 맨체스터 지역에 나방이 삽니다. 그 맨체스터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있는 그 지역. 원래 그 지역에는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이 살았는데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 숲이 오염되기 전에는 애벌레의 개체수를 비교하면 비슷한데 성충을 비교하면 흰나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에 모기버섯이라고 이끼 비슷한 버섯, 우리 그 탕수육에 들어있는 그 버섯, 걔네들 비슷한 애들이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껴 있는데 숲이 오염, 그 숲과 자연이 오염되기 전에는 그 이끼 버섯이 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숲에 사는 나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방이 애벌레가 되고 성충이 되고 제일 먼저 알을 놓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그러면 성충인 나방 입장에서 숲에 있는 자기가 숨을 공간이 하얀색이 많아. 그럼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하고 누가 새한테 잡아먹히겠냐? 검은 나방이 많이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성충이 흰 나방이 많이 잡히고 검은 나방 성충이 안 잡힌 거야. 근데 그 지역이 공업화됐어요. 그 하얗던 이끼나 버섯 그 같은 것들이 검게 오염됐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누가 많이 살아남고 누가 많이 잡아먹힌다? 그치, 흰 나방이 잡아먹히고 검은 나방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체수 비율이 한 4대1, 5대1 넘게 차이가 나지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자연 보호가 되고 있어요. 요즘엔 다시 어느 나방이 많이 잡힌다? 이젠 다시 흰 나방이 많이 살아남아. 검은 나방과 흰 나방 둘이 맞닿아 있던 건 아니잖아. 맞짱 뜬 건 아니잖아. 근데 자연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살아남는 놈이 바뀌고 있죠. 그런 게 자연 선택이에요. 그 환경에 생존에 유리한 특성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번식을 통해서 그쪽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자연 선택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의 키가 점점 커지는 것도 그런 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지금 예비 중일이잖아요. 선생님 키가 지금 180인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올 때 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놀랄걸? 140대 후반 150 초반이었어요. 근데 나 우리 반에서 제일 컸다? 남자애들 중에는. 150, 140, 내가 초육 초에 키 잴 때 보통 한 4, 5, 6월 달에 그 건강검진이라면서 키 재고 몸무게 재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때 내가 148이었어요. 148? 저보다 크셨어요. 네가 지금 너희 학년에서 크냐는 걸 생각을 해야지요. 나는 그 당시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쪽에 속했다니까, 남자애들 중에서는. 당연히 여자애들이 더 컸죠. 우리 때는 여자애들 중에 160대 후반 170까지도 있었으니까, 학교에. 남자 중에 제일 큰 애가 150 한 4, 5인데 여자애가 170이 있었으니까. 내가 148을 우리 반에서 전교에서 남자애들 중에 내가 4번째인가 5번째로 컸다고, 작은 게 아니고. 내가 기억하기로 선생님 아버지는 키가 175인가 6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랑 같이 버스를 타면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아버지 머리가 있었어. 175인데. 아버지 태어나신 시대가 1940년생이시거든요. 42년생인가? 그러니까 그 나이, 그 시대의 그 나이대 분들 중에 170대 중반이 넘는 키는 되게 큰 키인 거야. 지금 175면 중학생 1학년. 그렇죠. 중학생 한 1, 2학년 한 중간에서 좀 큰 애들 키쯤 되죠. 선생님이 180이 된 게 고2 때 키거든요. 근데 난 중학교 3년 동안 거의 1년에 한 10cm 이상씩 컸죠. 그래가지고 180을 맞췄으니까.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요즘은 학초도 너희들 학년 중에도 180 있지 않냐? 그치. 내가 볼 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확실히 선생님 때보다 잘 먹잖아. 고기나 이런 것들 먹는 빈도수가 늘은 거죠. 영양소 챙겨 먹는 거나. 두 번째, 운동도 좀 더 체계적일 거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큰 사람, 그리고 키 큰 사람들을 선호하는 그런 게 좀 많죠. 요즘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도 좀 더 클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키 큰 유전자가 많이 퍼지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이 늘어가게 됩니다. 여기를 변이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등등등등등 있겠죠. 참고로 진화론의 이야기를 몇 가지를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오늘 나는 분류체계 분류 설명만 분류체계 설명만 후다다다닥 하고 거의 마칠 거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해서 일단 안 쓰이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예 버려진 이론.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이거 원래 중3 진도 가면 다시 나올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만 해줄게요. 진화론 나온 김에 용불용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기린의 예를 들게요. 기린이 어떻게 목이 길어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원래 기린의 모가지는 다 짧았는데 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목을 쭉쭉 빼다 보니까 모가지가 길어졌다. 이게 용불용설입니다. 그러면은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후천적인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 봐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기린이 위에 있는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목을 늘리다 보니까 목이 늘어났다. 아니면 사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야구 좋아하는 거는 오른팔로 많이 던지던 투수 같은 경우는 양팔 길이 이제 오른팔이 더 길어요. 늘어나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자세 틀어지는 거나.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너무 그런 건 좀 안 좋은 거 말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한 우리 뭐 김종국이나 이런 사람이 막 몸에 근육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있다고 쳐. 운동을 해서 그 몸매를 만들었잖아. 그런 김종국이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나면 애 배에 왕짝을 입고 태어나자마자 할 리는 없잖아. 그죠? 후천적으로 얻어낸 성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뇌라는 거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거야. 내가 볼 때는 한 40% 정도가 선천적. 후천적도 40%. 20%는 이게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끈기가 선천적이냐 학습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0% 정도 타고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겪어온 가족 분위기나 환경 그런 게 한 40%쯤 돼. 난 선천적인 거랑 비슷하다고 봐. 그리고 한 20%는 개개인별의 차이인 끈기예요. 근데 이 끈기가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인 요인, 유전적 요인일 수 있지 않느냐. 원래 끈기가 있는 집안 사람들이 끈기가 있는 거. 근데 그게 집안이 교육으로 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타고나기를 그렇게 된 건지에 대한 증명은 확실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 된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집안이 원래 그런 성격일 수도 있고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천적인 게 중요하다 후천적인 게 중요하다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는 나는 좀 비슷한 것 같아. 선생님 아버지가 손재주가 되게 좋으셨거든요. 뭐 하셨냐면 부산에 이사 오시기 전에는 시골에서 가구점 하셨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점이라는 게 가구를 딴 데서 가져와서 파는 가게가 아니야. 그치, 가구를 만드는 가게인 거야. 원목을 가져다가
톱으로 깎고 기계로 깎아서 가구를 만들고 그래서 부산에 오셔가지고는 이제 집 짓는 일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드라마나 그런 데 보면 나오는 그런 진짜 부잣집들 있잖아요. 집에서 1층에서 2층 계단 타고 올라가는 그런 거 이제 그 계단이나 이런 것들 만들려면은 결국은 나무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설계해서 만들어서 짜 맞춰 조립해야 되잖아. 뭐 이케아에서 조립품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시던 분이거든.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중에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가져온 각종 부속들, 뭐 수도꼭지 부품 이런 거 있잖아. 드라이버, 못, 망치 이런 거. 그러니까 아버지 공구함이 내 장난감이었던 거야. 아버지 일하는 걸 많이 봤으니까. 그래 막 못질 같은 것도 어릴 때부터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난 과학 상자를 그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도. 지금 내 아들내미가 그래. 학교 방과 후 그 로봇 있죠. 정말 잘 만들어. 그 창의 로봇에서 뭐 이상하게 뭐 모터 놓고 막 움직이고 하는 거 만들어놓은 와, 잘 만든 것 같아. 뭐 시키는 대로 만들고 있겠지만 그 칭찬도 많이 받아와요. 손재주가 뭐가 있나? 딸내미가 겁 없는 것도 내가 어릴 때랑 똑같고. 요즘 보면 나도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학교가 오래된 학교에는 간혹 있는데 운동장에 그 놀이기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 여기서 계단 사다리 타고 올라서 여기 구멍을 통해서 건너편 내려가는 거 있잖아. 구멍은 없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아니 한쪽으로 올라가서 여기 이제 그냥 이 없고 요 위에 매니 쪽에 이제 세 줄 이렇게 손잡이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서 반대편으로 내려갈 수 있게 돼 있는 요런 거. 내가 어릴 때 사진을 어떻게 찍고 있냐면 요 위에 서 있어요. 나 초등학교 때 운동회 날이나 그때 와서 그냥 기념사진을 찍은 게 요 위에 서 있어. 올라간 거지. 여기서 이거 매달려서. 아니 그거 떨어지면은 바로 병원에서. 그치. 왜냐면 난 여기 서 있어 보면. 그런 것도 어릴 때 되게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된 구름 사다리가 있었거든. 나 이거 손 안 대고 걸어 건너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의 익스트림 스포츠죠. 난 내 딸내미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옷장에 이불장에 이불 다 드러내면 그 옷걸이용으로 이렇게 쇠봉이 들어있잖아. 아니 거기에 매달려서 놀아. 철봉처럼. 키즈 카페 갖다 놓으면 뭐 날라다닙니다 둘이. 자 어쨌거나 자 용불용설은 방금 내가 말한 건 우리 집안 내력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노는 거나 이런 거버식 이런 것들 그 스릴을 즐기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게 내가 그랬는데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그러고 있는 거 내가 가르치지 않았거든. 난 못하게 할 거란 말이지. 근데 하고 있더라고. 와이프가 사진 찍어서 이제 놀이터에 놀러 왔다고 찍어서 보내는 거 보면은 이제 가다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애가 그 미끄럼틀에 이렇게 끈 사다리로 이렇게 해서 기어 올라가는 게 올라가려고 지 혼자 올라가려고 매달리고 있고 그러는 유전이 아닌가. 자, 두 번째가 이거예요. 자연선택설. 그다음에 다른 게 또 일부 인정받는 게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돌연변이는 유전이 돼요. 얘는 유전이 됩니다. 근데
돌연변이설이 완벽하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돌연변이는 유전은 되는데 번식에 유리하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 봐봐. 사람에게 팔이 4개인 사람이 있다 쳐. 어깨에 팔이 2개 더 달려있어. 아, 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생각해봐. 두 손으로 컴퓨터 치고 두 손으로 다른 일 할 수도 있어. 어? 근데 내가 안 따라줄 것 같은데. 아니 뭐 그 일단 따라준다고 치고 어릴 때부터 다루다 보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니까 내도 좋았고. 뇌도 좋아지겠지. 뭐 4개나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 뭐 반성문 쓰라는데 오른손 2개로 막 동시에 2장 적기 막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봐봐. 기능적으로 뛰어날 수는 있잖아. 그죠? 근데 번식이 유리할까? 자, 이런 거야. 여자친구가 팔이 4개야. 살벌하죠, 분위기 지금. 남자친구가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데 켄타우루스야. 어때? 그리스 신화 어때? 허리미씨 진짜 말이야. 살벌하죠 지금 분위기. 돌연변이는 유전이 되는데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하거나 번식에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유리하면 이제 그거만 계속 살아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런 돌연변이 형질이 유전은 됩니다. 대표적으로 달맞이꽃이라는 꽃이 있는데 돌연변이로 태어나는 왕달맞이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냥 보통 달맞이꽃은 꽃이 요만해야 되는데 왕달맞이꽃은 꽃이 이만해. 얘도 그냥 그 유전적인 돌연변이로 크기가 크게 태어나는 문제는 왕달맞이꽃의 씨앗을 받아서 꽃을 심잖아. 그러면 그냥 달맞이꽃과 왕달맞이꽃이 섞여서 펴요. 그러니까 그 형질의 돌연적 유전 왕달맞이꽃만 핀다는 거지. 그렇게. 이제 식물은 어쩔지 모르는데 동물의 경우는 딱히 그게 유리하다는 애매하죠. 그리고 하나 더 격리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이 동물에서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것. 호주에만 사는 동물들이 있죠. 딴 데는 없는 애들. 캥거루, 코알라, 테스메니안 데블, 오리너구리. 얘네들은 호주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호주라는 대륙이 다른 대륙들과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잖아. 사실은 왜냐면 아시아랑 미국, 아메리카는 옛날에는 베링 해협이 지금보다 가까웠고 얼어 있을 때 동물들이 건너가기도 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호주는 되게 멀잖아. 그러니까 호주 대륙에만 분리돼서 거기에만 독자적인 다른 진화테크를 탄 동물들이 지금 있다는 거지. 오리너구리라고 얘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너구리처럼 생겼는데 주둥이가 오리주둥이고요. 꼬리는 비버처럼 헤엄치기 좋도록 만들어져 있고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도 있어요. 그냥 혼종 아닌가요? 아니에요. 단일종이에요. 번식하는 거. 제일 특이한 게 이거예요. 분명히 포유류입니다. 즉 젖먹이 동물이에요. 알에서 태어납니다. 배에 알을 품었다가 아니 둥지에 알을 놓고 어미가 알을 품고 있고 태어나는 새끼들이 어미의 젖을 먹고 자라요. 지금 심각하죠? 호주에만 삽니다. 캥거루 같은 경우 정확하게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완전한 개체가 되기 전에 태아인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상. 아직 완전 성체가 다 되기 전에 태어난 애들이 그 어미의 다리 털을 잡고 어미 배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마저 성장을 더해서 태어나온
그게 이제 여기 배주머니가 있는 동물들의 특징. 건들면 큰일 나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올라가지 못하는 애들 그냥 거기서 죽는 거야. 주머니 안에. 응, 못 들어간 애들은.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가 빨아먹을 젖꼭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제 밀려나서 죽는 거야. 근데 그런 이제 다른 지역엔 그런 동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캥거루 엄마가 밑에 줄여서 넣으면 안 돼. 안 해. 그런 거 안 해. 들어오면 나. 뭐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돌연변이를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종이 분화, 이제 점점 변이가 심해지고 그 중에 돌연변이가 나타나면서 종이 분리가 되고 그게 격리되어서 아예 독자적인 진화 경로를 택하든지 어쨌거나 그 환경에 맞게 계속 유리한 놈들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종으로 점점점 갈라져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예요. 뭐 빼고 용불용설 빼고. 얘는 안 돼. 극단적으로 나쁜 예를 들어줄까요? 전쟁 중에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다리가 없는 애가 태어날 리가 없잖아. 근데 용불용설은 그게 된다는 이야기거든. 맞잖아. 나중에 얻어낸 특성이 유전이 된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아예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럼 이 경우는 뭐냐? 계속 그 형질만이 남다 보니까 아예 이제 분리가 돼버린. 몇 대를 거쳐서 한두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121쪽은 지금 45분이거든요. 55분에 시작할게요. 자, 생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요, 유연관계라 해가지고, 자, 첫 번째, 유연관계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야기 많이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장 잘못된 표현이 그거예요.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 가장 잘못된 표현입니다. 뭐냐면, 인간의 조상과 원숭이의 조상이 한 종류의 생물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가 있었고, 걔가 진화돼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라, 어떤 생물이 있었는데 이 생물이 그 환경에 따라서 진화되면서 여러 종으로 나뉘어졌을 거 아니야. 어떤 애들은 사람이 된 거고 어떤 애들은 원숭이 된 거고 어떤 애들은 침팬지가 되고 어떤 애들은 고릴라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언제 어떻게 또 갈라져 나가고에 대한 그 진화 트리가 있겠죠. 일종의 테크 트리.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동물은 누구냐? 원숭이냐, 침팬지냐, 고릴라냐? 유인원이라고 하는 애들 중에 더 가까운 건 뭐냐?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밝힘으로써 생물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 이번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코로나 치료제도 연구하고 있을 거잖아요. 예방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되게 급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계속 끊임없이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간에 연구 과정을 되게 생략하고 급박하게 진행하는 케이스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정도의 질병이나 전염병이었다면 원래 새로운 약의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을 개발했죠. 그럼 이 약이 진짜 그 균이나 바이러스에 영향이 있는지 그냥 시험관이나 이 시험 배지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딱 깨놓고 그 균이나 바이러스를 배지에 배양시켜 놓고 거기에 그 약 성분을 떨어뜨리면 얘가 얘를 죽이는지 보는 거예요. 그 죽이는 효과가 발견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원래 동물 실험을 해요. 개나 그러니까 보통 쥐나 토끼나 개나 뭐 돼지나. 근데 이게 그럴 수 있잖아. 사람하고 유인원한테만 생기는 질병이라면 개나 토끼나 돼지한테 실험을 해봤자 효과가 없죠. 맞지? 가급적이면 인간하고 가까운 종으로 실험을 해야 더 정확한 실험이 될 수 있잖아. 다른 부작용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약효가 강하면 강할수록 맞지? 특히 암 이런 거 동물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보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상태가 매우 심한 환자들 기존의 다른 약으로 치유가 안 된 환자들에게 자원을 받아서 병원에서 그 약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코로나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쭉 일단 달리고 있는 거지. 당장 급하니까. 워낙에 빨리 번지는 병이었으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하려면 어느 걸 하고 어떤 동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그 동물이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진화돼서 빠진 동물인지를 알아야 조금씩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를 설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마치 그것이 동물을 자원으로 쓰는 거죠. 아니면 아까 우리 바나나 멸종한다 그랬잖아. 그럼 세계에 있는 바나나 유사 바나나들이 있잖아. 우리가 먹는 바나나 말고도. 그 중에 어떤 거를 갖고 와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야 이 질병에 걸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장 지금 바나나 혹은 지금 바나나보다 더 맛있는 바나나 아니 맛이 없어지더라도 최대한 덜 맛없어지게 되는 바나나를 고를지에 대한 품종 연구는 바나나에 대한 체계 연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잖아. 그냥 우연히 이거 섞어보고 이거 섞어보고 해서 비교하면 되죠. 그거 언제 다 할 건데. 그지?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연구해 둬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식량 씨앗은행이 있습니다. 종자은행. 전 세계에 2군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의 씨앗을 진공 냉동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있어요. 쉽게 하면 씨앗 창고죠. 혹시나 지구 환경이 멸망 혹은 멸망에 준하는 타격을 입어서 망했다가 새롭게 그 작물을 살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 혹은 그 종이 전멸했는데 그 종을 살려야 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떤 병이 생겼어. 근데 그 병에 약발을 듣는 약효는 옛날에 멸종한 이 식물한테서만 얻을 수 있어. 망해줄 거면 이제 인류는. 근데 만약 이 종자은행에 그 씨앗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그거를 아주 특별히 잘 자랄 수 있게 키워서 씨앗을 얻어서 그 중에 일부는 다시 보관해 놓고 다시 얻어낸 씨앗으로 또 좀 더 많이 심어서 그 물질을 획득해서 치료약을 개발하면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라도 보관해놔야 되는 거야. 전 세계에 2군데 있는데 핀란드에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전쟁 중에도 거기 건드리면 이제 인류의 공적이죠.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자, 그 분류하는 방법이 인위적 분류가 있고 자연 분류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개가 종종 구별하는 게 옛날에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인위적 분류는 말 그대로 인간 위주의 분류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분류한 게 인위적 분류예요. 밟아봐. 육상동물과 수생동물, 초식과 육식, 식용과 약용, 이 사람 기준에서 생각한 거죠. 생각해보자. 고양이는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고양이. 보통 우리는 고양이는 육식성 먹이를 먹고 살죠. 쥐 잡아먹고 하니까. 쥐 잡아먹고 나방 잡아먹고 하니까. 근데 고양이가 정말 환장하도록 좋아하는 풀이 있죠. 캣닙이랑. 거의 그쵸. 고양이 마약. 풀떼기 던져주면 좋아서 해롱해롱거리고 막 발라당 뒤집어지고 난리치는. 그거 풀이잖아. 그럼 고양이는 그 풀밭에다가 던져놓으면 풀 뜯어먹고 풀에 취해 세르에 하고 놓을 거 아니야. 그럼 고양이는 과연 풀을 뭐냐 먹죠. 굳이 따지면 잡식이지. 맞죠? 개도 풀 뜯어먹겠죠. 맞지? 그럼 따지고 보면 다 잡식이야. 자, 사슴이 풀을 뜯어먹다가 풀 안에 있는 메뚜기도 같이 삼키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사슴은 곤충을 잡아먹었으니 육식인가?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식이다 육식이다의 분류도 사실 자연 분류가 아니라 인간의 분류인 거지. 아, 저 새끼는 풀 먹는 동물, 저 새끼는 고기 먹는 동물. 자, 물에 사는 동물과 땅에 사는 동물. 그럼 물어보자. 망둥어는? 어때 망둥어? 홍합. 물론 홍합은 물속에 사는 확률이 높은데. 따개비 어때? 따개비. 개구리. 개구리는 아예 분류 자체가 양서류죠. 개구리, 도롱뇽. 개구리, 도롱뇽 얘네들을 양서류라고 부르는데 양서류의 뜻이 뭐냐? 양쪽에서 서식하는 동물들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양서류야. 양쪽에서 산다고. 맞지? 그럼 뭐가 있을까? 아까 말한 삭. 물에서도 그 집은 물 밖에 있는데 물에서도 살잖아. 거북이. 고래. 이런 것들이 이게 얘네들이 물에 살고는 있는데 숨은 밖에서 쉬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너무 인간적으로 분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장소, 식성, 이용 목적 등 인간이 정한 기준. 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인위적 분류인 거고요. 자연적 분류는 신체 구조, 번식법, 발생, 유전 특징. 이런 걸 기준으로 분류하는 게 자연 분류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 물고기 중에도 연고로류와 경고로류. 뭐 요즘에 이제 나오는 요즘의 최근의 물고기들이 대부분 경고로류고 상어, 가오리, 홍어 이런 애들이 연고로류예요. 이거는 확실히 다른 종이 그 분류 자체가 딱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얘네들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면 배우는데 심장 구조도 다르고 숨쉬는 구조도 달라요. 그게 종류마다 그 분류마다 다르게 돼 있어. 근데 피부 표면도 다르죠. 숨쉬는 방법도 다르고 알을 낳느냐 새끼를 낳느냐도 다르죠. 맞지? 이런 거는 그 생물 자체의 구조를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나눠놓은 기준이잖아. 사람 기준 우리 마음대로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연 분류인 거지. 응?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나왔던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런 분류 체계의 최소 단위부터 설명하는 게 종속, 과목, 강문, 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외웁시다. 종속, 과목, 강문, 계.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종이 나오는 거죠. 생식 능력이 있는 2세가 가능하냐 해서 여기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는 아까 말한 자연적 분류 혹은 유전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잠시만 선생님이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 고양이는 어떻게 분류되느냐? 우리 책에 마침 고양이가 나와 있잖아요. 네. 자, 고양이에 대한 정확한 분류를 한번 말해 볼게요. 고양이. 자, 동물계, 척삭 동물문, 포유강, 식용목,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입니다. 자, 방금 말한 거 다시 적어 드릴게요. 동물계, 식용목,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이 돼요. 자, 그러면 고양이 비슷한 동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무거나 말해봐봐. 다른 거 한번 조사해보자. 살쾡이는 어디서 분류되나 한번 볼까요? 삭. 똑같이 내려오다가 삭 속 삭이 됩니다. 여기서 갈려요. 그럼 좀 많이 차이 날 게 뭐가 있을까? 사자? 호랑이? 호랑이는 여기서 다녀요. 표범 속 호랑이로 갈려요. 그러면은 표범은 표범 속 표범이 되겠죠. 그러면 호랑이와 표범은 호랑이와 고양이보다 좀 더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야. 알겠어요?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자 한번 찍어볼까? 사자는 좀 많이 차이 날래나? 사자도 표범 속에 속하네? 그러면은 고양이 속. 여기 좀 요게 있네. 고양이과 안에 고양이과 표범, 그러니까 고양이학과 표범학과, 그 다음에 몽구스도 있고요. 응? 몽구스. 말 나온 김에 쳐볼까? 어디서 갈라지느냐? 고양이 암흑에서, 그러니까 식용목에서 요 사이에 고양이 암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몽구스가 바로 갈려요.
그 몽구스랑 고양이는 좀 먼 친척이 돼버려. 자, 이게 그 무슨 소리냐? 동물계, 동물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개로 분류되는 게 이제 동물, 식물 뭐 이런 거지. 동물, 식물, 균류. 그 여기서 말하는 균류는 세균이 아니고 그 곰팡이, 버섯 얘네들 말하는 겁니다. 척삭 동물문, 척추가 있다는 소리예요. 식육목, 고기 먹는 애들. 그 중에 이제 뭐 고양이과 무슨 과 있겠지. 고기 먹고 사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식육목, 고기 먹는 육상 동물들에 속하는 거고. 여기 그러면 이제 식육목에서 갈라나는 게 개과, 고양이과 뭐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고양이과 고양이도 고양이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계통이 나뉜단 말이야. 그럼 봐봐. 고양이랑 사은 사촌급이죠. 근데 호랑이랑 표 보면 거의 친척급이지. 그러니까 형제급인 거지. 굳이 따지면. 요렇게 쭉 테크가 나뉜단 말이야. 생물들이. 뭐 개구리면 어디서 갈라져 나올까요? 예를 들어 개구리다. 그럼 아예 전혀 다른 동물인 개구리다. 자, 개구리가 되면 어디서 갈라지나 볼까요? 네. 개구리는 척삭동물문에 개구리 목으로 빠집니다. 양서강. 여기에 지금 강이 빠졌잖아. 여기에서 굳이 따지면 여기에 포유강이 빠면 내가 빼먹었네. 포유강. 얘는 양서강. 해서 개구리로 빠져버린 거예요. 바로. 양서강 안에 뭐 개구리 도롱뇽 막 있겠죠. 도마뱀부치 막 이러면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걔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는 놈인지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고, 그 분류표를 보면 얘랑 얼마나 친척인지, 얘랑 누가 더 가깝고 누가 더 먼지. 그래서 재밌는 거 판다 있죠. 판다가 두 종류인 거 알아요? 잘못 우리가 알려져가지고 헷갈렸던 건데.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판다는 곰에 가까운 판다고요. 레서 판다라 그래서 너구리에 가까운 판다도 있어요. 그 같은 판다로 묶여있는데 그 둘이는 사실은 먼 친척이야. 털 색깔이 비슷할 뿐이야. 그치, 쿵푸 팬다의 팬더는 곰과에 가까운 팬다인 거야. 마침 나온 김에 한번 찾아보자. 판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대왕 판다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간 식육목 개아목 곰과 판다 속 대왕 판다가 돼. 이제 그치, 풀 네이밍을 다 말하면 그렇게 갈린다고. 근데 레서 판다 같은 경우는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간 식육목 개아목 곰하목 레서 판다과로 바뀌어요. 곰과가 아니죠. 그러니까 레서 판다랑 그냥 판다가 훨씬 먼 친척인 거야. 예, 레서 판다과 레서 판다 속 레서 판다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판다랑 그 레서 판다는 다른 종인 거지. 그럼 우리 여기요. 반달가슴곰, 동물계 척삭동물문 포유간 식육목 곰과 큰곰 속 아시아흑곰. 사실 우리나라 반달곰이랑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판다가 오히려 더 가까운 친척인 거지. 레서 판다보다는. 하기야. 자연현상이나 신비합니다. 내가 작년인가 기사 보고 진짜 놀랬던 게 있는데, 한 몇 년 된 기사인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토종 한국 여우가 멸종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 여우가 살지 않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가 어떤 우리나라의 그 동물 밀수업자가 저기 중국 만주 쪽에 여행을 갔다가 시베리아 여우라고 하는 여우 몇 마리를 밀수를 해왔는데 이 동물 이 개장수 할배가 봤는데 어릴 때 봤던 토종 한국 여우인 것 같아. 몇 마리를 밀수해 왔어. 몰래 몰래 이제 어떻게 빼돌려 들어온 거야 우리나라에. 뭐 배를 통해서 어떻게 빼돌려 들어왔는지. 얘네들을 키우다가 이제 자수를 했어요. 한국에서 멸종된 한국 토종 여우다. 근데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더 키우기 힘들어가지고 못 키우겠다. 자수를 했는데 웃기는 게 사온 7마리 중에 얘네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새끼 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막 그 고민하고 있는데 그 서울 대공원 그 동물 키우는 그 팀에서 이 할배의 도움을 받아서 자연 번식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그 한국 여우를. 그 얘네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개체수가 늘고 이제 자연에서 살 수 있게 자연화 훈련을 통한 뒤에 저기 설악산, 속리산 그쪽에다 풀어줬어. 그 중에 한 마리가 달맞이에 삽니다. 먹을 거 찾아 내려오다 달맞이 고기에 내려와서 정착해 있는 한 마리가 있어요 지금. 여우가 발견되었다 하더라고. 근데 추적해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는 추적 장치를 달아놓거든요. 달맞이 한 마리가 와 있어.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거기서 사실은 야생동물들 특히 이제 길고양이들 먹이 주는 그거 먹고 눌러앉았다라는 소리 있던데 모르죠. 자,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겠지?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종이 제일 하위 단계고 개가 제일 위에 단계죠. 이해가 되지? 중간 거 다 배우기 힘드니까 제일 위로 가서 개만 한번 봅시다. 123쪽 봐봐. 현재는 5개 분류입니다.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종 이야기는 이만큼 했으니까 개. 현재 5개 분류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균계, 식물계, 동물계 로 분류됩니다. 자, 원핵생물 간단한 특징만 딱딱 설명할게요. 원핵생물 원핵생물이란 핵이 뚜렷하지 않은 단세포 생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포 전체가 일종의 세포 핵인 녀석들이 가까워요.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우리가 말하는 원시적인 세균들이 주로 얘네들입니다. 자, 책에 봐봐. 대장균, 폐렴균, 남세균. 그리고 저거 집신벌레예요. 옆에. 원핵세포 보이죠? 그림. 일부 광합성 하는 애들도 포함됐는데, 자, 쟤네들은 봐봐. 세포의 핵이 분리가 돼 있나요? 핵이 분리가 안 돼 있죠. 네. 그건 뭐냐면 최초의 생물들이 얘네들이라는 거야. 사실상. 왜냐하면 우리가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그 나머지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진핵생물이라 그러거든요. 얘네들은 핵이 분리가 돼 있는 애들이야. 진핵생물부터는.
원래 생명체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최초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거 고등과정만 배우는 건데 얘기해 줄게요. 맨 처음에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 당시 원시 대기 성분들의 번개가 치면서 우연하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공기 중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바다에 계속 쌓이는 거야. 근데 이제 아미노산이 가득한 이 바다면 거의 뭐라고 예를 듣는 게 가장 가까울 거냐면 육수입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주는 계란국 있잖아요. 그 다시다 풀어가지고 그냥 대충 팥 썰어 놓고 끓인 국. 그거 생각하면 돼요. 왜? 우리 MSG가 결국은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의 일종이니까. 그런 육수에 해저 화산 같은 게 터지면서 우연히 일어난 화학 반응으로 걔네들이 단백질로 뭉쳐지고 그 단백질 덩어리들이 우연하게 유전 물질이 만들어지면서 생명체가 태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최초로 태어난 생명체는 지 말고 주변에 전부 다 먹을 거죠. 맞잖아. 국물이잖아. 그럼 애가 뭔가를 자기가 스스로 생산하려는 노력을 할까요? 먹을 게 널렸는데, 그지? 아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탱자탱자 먹고 놀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쌓여가고 양분의 양이 줄기 시작해. 그렇겠지? 먹고 노는 놈들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우연하게 한 마리만 만들어진 게 여러 가지 종류가 만들어졌는데 전부 다 먹고 놀자 판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위기사항을 느낀 몇 놈이 진화를 시작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로 난 양분을 만들겠어. 광합성하는 놈들이 태어나는 거야. 진화 과정에서. 돌연변일 수도 있고요. 맞지? 그러면서 광합성하는 놈들이 생기니까 양분이 다시 만들어지죠. 대신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 전에 없던 산소라는 물질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 전에는 산소로 살던 생물들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산소 때문에 그 전에 살던 생물들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몇몇 돌연변이 녀석들이 저 산소를 이용해서 양분을 태우면 우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산소로 호흡하는 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걸 지켜보던 저 뒤에 있는 더 큰 바이러스 생물은 이제 세포가 박테리아가 뭐 하느냐, 아까 광합성하고 있는 놈하고 여기 호흡하기 시작한 놈 있지, 얘네들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더 크기 전에. 그래놓고 걔네들을 그냥 잡아서 소화하고 꿀꺽하고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와서 일 좀 하자가 되는 거지. 내가 네 지켜줄 테니까 내 밑에 들어와서 니는 호흡만 해. 니는 광합성만 해.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게. 하고 걔네들을 쑥 잡아먹어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둘 다 잡아먹은 세포는 식물이 되고요. 광합성 하던 놈이 엽록체가 된 거고, 호흡하던 놈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호흡하는 그 세포 내 소기관이 된 거예요. 근데 봐봐. 원래 잡아먹은 놈의 유전인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 호흡하던 놈의 유전인자, 광합성하던 놈의 유전인자가 있겠지. 얘네들 섞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딴 놈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유전 정보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그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덩어리를 딱 보호벽으로 둘러싸는 거야. 그게 핵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얘네들은 쉽게 말하면 그 유전인자 DNA가 세포 전체에 흩어져 있다가 진핵생물부터 핵막이 생겨서 핵이 분리가 됩니다. 세포질에서. 그런데 이렇게 핵막이 만들어질 때가 되면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라고 하는 애들도 야 너희들 그 대신에 내가 지켜주는데 나오지 마. 썩지면 안 되니까 나오지 마 해서 걔네들도 둘러싸버리는 거야, 막으로. 이래서 미토콘드리아랑 엽록체랑 핵이 유전 정보가 다 따로 해요. 재미있게도. 그 상태를 우리는 원생생물 이후 진핵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 분리가 되죠.
그리고 진핵생물 중에 동물, 식물, 균계 빼고 나머지 세균급들을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일단 얘는 뭐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핵과 핵막이 존재하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애들 제외한 거지, 나머지지. 주로 여기서 핵이 있는 세균. 핵 있는 세균이나 조류. 얘네들이 이제 여기 속합니다. 미역, 다시마, 김, 아메바, 유글레나 집신벌레 이런 애들. 핵은 있다는 거지,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더 진화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균계부터 볼게요. 균계가 얘네들이 세균이 아닙니다. 세균은 요 위에 애들이에요. 균사체라 그래서 버섯이나 곰팡이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운동하지는 못하고 광합성 하는 애들도 아니에요. 분해자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이나 유기물을 분해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에너지를 얻고 활동하는 애들인 거예요. 곰팡이, 버섯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균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 버섯 몸체 있잖아, 뭐 새송이 버섯이나 이런 것들. 그게 사실은 저기에 보면은 저 곰팡이나 저런 섬유 저런 것들이 뭉쳐져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맥주 만들 때 쓰는 효모 이런 거.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한 가지 더 포자 번식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씨앗이 아니라 포자라고 해서 이렇게 뿌려는 꽃가루 비슷하게 뿌리는 건데 이거 자체가 이미 완성된 생명체인 거예요. 그리고 걔가 자라면 포자에서 균사가 자라나가고 그 균사를 통해서 유기물을 분해하고 균사가 점점점 많이 자라서 다시 버섯이나 곰팡이 이런 애들이 피는 거지. 그리고 포자이기 때문에 환경을 되게 잘 버텨요. 그러니까 자기가 싹 터서 자라기 좋을 환경까지 버틸 수 있는 애들이 균류인 거야. 그에 비해서 원생생물이나 원핵생물은 그 정도로 버티기 힘들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식물계, 동물계는 우리가 알잖아. 얘네들이 이제 주로 하는 거 뭐 광합성. 동물계가 주로 하는 거 이제 운동.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물들이 되게 다양하게 분류가 된다는 거지. 그 분류표가 125쪽에 있습니다. 생물 5개의 분류. 자, 봐봐. 원핵 생물 빼고 핵막이 다 있죠. 핵막이 다 있다는 건 핵이 분리가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으면 세포가 좀 탄탄해요. 근데 보면 원핵 생물계는 있고 식물계랑 균계도 있고 동물계 없고 원생생물은 반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핵 생물하고 원생생물은 단세포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식물계나 균계나 동물계는 대부분 다세포죠. 오케이? 그 다음에 광합성은 원생생물과 식물계 정도에서만 합니다. 나머지는 광합성 못하고. 그럼 만약에 어떤 새로운 동물이 하나 발견이 되었다고 하자. 그랬을 때 그 동물의 저런 아까 말한 자연적 분류잖아요. 저기에 나와 있는 저 기준들은 핵막이 있냐 없냐, 세포벽이 있냐 없냐, 광합성 하나 안 하냐, 단세포냐 다세포냐. 새로운 뭔가 동물이 발견되었으면, 생명체가 발견되었으면 저 기준에 따라서 얘는 어느 동물 친척에 가까운지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결정을 내리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동물학자, 생물학자, 생물학 공부하는 거죠. 분류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되게 특이한 한 지표가 기생충만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세균만 죽어라고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균, 바이러스 이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의사들 중에서도 나올 거고, 질병 연구. 그렇게 되게 다양한 학문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읽어보시고 126쪽 한번 풀어보세요. 위에 거 한번 읽어보고.